공동연구 1. 공동연구의 장점 2. 공동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 3. 능력 있는 학생이 연구 부정행위를 하게 된 까닭 4. 공동연구와 관련된 사례 토의 5.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역할과 관계 6. 연구실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 학습 목표 공동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을 알고 실천해서 공동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휴, 난 선배랑 같이 연구하는데 힘들어. 힘들어도 배워가는 과정이라 참기는 하는데 간혹 부당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도 교수님이랑 하면 배우는 게 있으니까 좋지. 난 선배랑 의견 맞추기 얼마나 어려운데. 이럴 거면 혼자 연구할걸. 안녕하세요, 동국씨.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공동연구하느라 고생이 많은가 보군요. 하지만 공동연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단독연구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이겠죠. 장점요? 지금 심정으로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럼 공동연구의 장점은 대체 뭔가요? 사실 요즘은 공동연구가 대세라고 할 수 있죠.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공동연구가 장려되다 보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는 물론 서로 다른 분야를 융합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작업도 활발하죠. 공동연구의 규모는 지도교수와 학생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형태에서 여러 기관이나 국가가 함께하는 대규모 사업단의 형태까지 다양합니다. 공동연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연구를 기획할 수 있다. 둘째,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공동 연구자들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넷째, 공동 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하거나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주관적인 편향을 서로 날카롭게 지적하며 대안을 줄 수 있다. 다섯째, 동료 연구자들끼리 연구 수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오류나 비윤리적 행위를 지적하고 교정해 줌으로써 본의 아니게 혹은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 등등 이렇게 엄청난 장점이 있답니다. 그건 그래요. 제가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많은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장점이 참 많네요. 확실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 수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오류나 비윤리적 행위를 지적하고 교정하는 효과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힘들어요. 그렇죠. 이런 어려움을 최소화하려면 연구를 수행할 때 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연구자들을 전문가로서 믿고 존중하며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쩜 너무 당연한 소리 같지만 연구자로서 일상에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상식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죠. 윤리란 결국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퀴즈.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1. 공동 연구를 통해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 답은 O입니다. 2. 성공적인 공동 연구는 동료들과 자신의 연구에 대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방된 연구 분위기에서 얻어진다. 답은 O입니다. 하지만 한쪽이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상대방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마치 저처럼요. 그랬군요. 동실양처럼 공동 연구를 하면 연구자들은 아이디어, 시간, 재료, 비용, 성과 등 연구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공유하며 책임과 공로 또한 함께 나누게 되죠.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며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데 말이죠. 동실양, 기꺼이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공동 연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아까는 공동 연구가 장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장점은 많지만 공동 연구의 결말이 언제나 해피엔딩일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 또는 여러 기관, 때에 따라선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중에 하차하게 되는 연구자가 발생하면 전체 연구에 피해를 주게 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도중에 일부 마음이 변해 처음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연구 결과를 팀원들과 공유했는데 그 결과를 이용해 일부 연구자들만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공동 연구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위험 부담은 커집니다. 의외로 주변에서 공동 연구의 성공 스토리보다 공동 연구를 하다 곤란해진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립니다. 따라서 공동 연구자를 결정할 때는 연구 능력도 중요하지만 서로 열린 마음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끝까지 같이 책임질 만한 사람인지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항들을 점검해야 하나요? 공동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은 공동 연구의 목적,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저자 결정과 공로 배분,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와 의사소통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구 과제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 핵심적인 부분은 비슷하므로 공동 연구자들은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연구의 목적에서는 공동 연구의 과학적 쟁점, 목적, 예상되는 성과는 무엇인가, 언제 공동 연구를 끝마치게 되는가 등을 정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는 각 공동연구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중간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는 누가 작성할 것인가? 연구원과 관련된 결정은 누가 어떻게 내릴 것인가? 누가 어떻게 연구 인력을 관리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자료를 관리할 것인가? 자료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과제가 종료된 다음에 자료의 장기 보관과 접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이 부분에서 서로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앞에 놓고 신중하게 서로 합의를 해야겠어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계속 살펴볼까요? 저자 결정과 공로 배분에서는 저작권과 공로 배분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결정되는가? 일반에게 공표할 때 초록이나 논문에서 각 공동연구자 소속 기관의 기여는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공동 발표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의 질문은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적재산권과 특허는 언제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 등과 같이 충분한 논의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고생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서 신중하게 서로 합의하고 결정해야겠어요.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와 의사소통 부분에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정기적인 의견 교환 통로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연구 과제의 방향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 새로운 공동연구나 연구 결과 파생되는 과제가 생기는 경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사업단의 연구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과제를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 자료, 시료, 연구 노트, 저작권, 공로 배분 등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입니다. 체크리스트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공동 연구를 시작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명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시작하면 좋겠지요. 공동연구원들은 서로 언어와 문화, 관심 분야, 전공,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격 등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지레 짐작하지 않고 직접 의사를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공동 연구를 결정하기 전에 각자의 기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문서의 형태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 연구자가 다른 기관에 근무하거나 다른 나라의 연구자인 경우 기관이나 나라마다 연구 관리 체계나 지적재산권 등의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로 말미암은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즉,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요. 맞아요. 이런 사전 준비나 의사소통이 없이 공동 연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제 가르쳐 주신 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겠습니다. Excellent! 퀴즈.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1. 공동 연구를 결정할 때는 연구원의 연구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답은 X입니다. 2. 공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구자들 간의 명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다. 답은 O입니다. 3. 공동 연구를 결정하기 전 연구자들의 요구사항을 문서의 형태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답은 X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듣기로 능력 있는 학생들이 공동 연구를 할 때 부정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능력 있는 학생이 왜 부정행위를 하는 건가요? 네,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미국 연구윤리국에 보고된 연구 부정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연구실에서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특징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난히 경쟁이 치열하고 갈등이 심하다는 것. 교수가 학생에게 짧은 시간 안에 연구 결과나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 자타가 공인하는 뛰어난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요. 교수님이 갑자기 결과를 요구하면 당황하게 되고 빨리 데이터를 처리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생겨요. 예전에 다른 랩실에서 데이터를 조작해서 교수님께 드렸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연구자들은 당연히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런 상황은 소속 연구자들로 하여금 부적절한 방법이 동원될 확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뛰어난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이 된다니 좀 뜻밖이에요. 능력이 모자라는 연구자가 아니라 능력이 출중해 촉망받는 연구자들이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무엇이든 잘 해낼 거란 믿음 때문에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르쳐주지는 않으면서 기대만 잔뜩 거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습니다. 주위의 지나친 기대로 우수한 학생은 작은 궁금증도 물어보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우수한 학생이 실험 결과를 내면 당연히 잘 되었겠지라는 생각에 검증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 우수한 학생을 연구 부정행위의 늪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되겠죠. 동구가, 너는 좋겠다. 아무도 기대를 안 하니 연구 부정행위를 할 일이 없겠구나?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섭하게 하냐? 나도 나름 우수한 학생이거든? 전문가님, 공동연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졌어요. 하하하. 그럼 공동연구와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공동연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까요? 연구중심대학의 박사과정 학생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 학생은 새로 들어오는 후배들을 교육하고 방장으로서 실험실 중간 관리자의 역할도 하면서 본인의 실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이 학생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보상해 주실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학생이 많은 시간을 쏟아 열심히 가르친 후배의 연구 논문이 발표될 때에도 이 학생을 저자로 넣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마음에 드는 학생은 연구에 별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국제학회에 자주 데리고 가고 연구실에서 발표하는 논문마다 매번 저자로 이름을 올려주시고 인건비도 더 많이 준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이렇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서 연구를 계속하기란 쉽지 않다고 호소하네요.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얘기 같기도 하네요. 잠시만요. 울긴 왜 울어? 뚝!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런 거야. 으휴. 전문가님,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한 배경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교수가 매우 편파적으로 실험실 운영을 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학생이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후배들 도와주고 실험실을 챙기느라 일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정작 자신의 실험은 잘 되지 않는 데 반해 별로 일도 하지 않는 후배는 실험이 잘 진행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으로 말미암아 좀 과장해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전자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이럴 때는 늘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조금씩 겹쳐서 갈등이 커지게 된다고 봅니다. 동실의 의견에도 동의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무척 속상할 것 같아요. 하지만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갈등은 해소되어야죠. 그러면 저는 학생에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직접 교수님께 문의해서 답변을 청하라고 전하고 싶네요. 면담을 통해서요. 원인이 전자라면 교수는 그 자리에서는 아닐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고쳐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후자라면 쉬운 문제는 아니겠군요. 원인이 후자고 제가 그 교수님이라면 저는 학생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요목조목 지적해 오해를 풀고 학생의 문제점을 고쳐주려고 할 겁니다.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소리까지 지르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만과 갈등을 그냥 마음속에 넣어두고 갈 순 없어요. 너답다. 너다워. 그래. 마음의 응어리는 그때그때 풀어야 해. 너처럼 꽁 하고 있지 말고. 하지만 전문가님, 후자의 경우 학생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태 해결을 위해서 교수님의 인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교수가 잘 받아주지 않아 학생의 불만이 계속 커지면 결국 이 학생은 그 실험에서 성공적인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실을 떠나야겠죠. 네.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솔직히 저는 이 문제로 피해보는 사람은 학생만이 아니라고 봐요. 교수님도 크게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불만에 쌓인 학생한테 교수와 후배들이 하는 일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일이 잘못되면 교수, 학생, 후배, 그리고 실험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갈등이니 꼭 교수를 찾아가서 직접 면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실의 의견과 달라요.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온라인상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부터 적절치 않아요.
사실 지도교수가 칼자루를 잡고 있는 형편인데 실험실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네요. 제 코가 석자이기도 하고 사실관계도 모르니 더 이상의 조언을 할 수는 없겠네요. 그래, 동국이 내 말도 맞아. 교수가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어서 이 말을 교수에게 꺼내기조차 어려울 수도 있죠. 또 교수에게 얘기했을 때 불이익을 줄 사람이라면 차라리 학생은 실험실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말이죠. 불만과 고민을 계속 안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든 해소가 되지 않으면 학생은 성공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것 같아요. 또 좋은 연구 지도도 받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면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사람이라면 좋은 연구 지도도 해주지 못할 거예요. 학생한테 당장 문제를 개선해보라고 하는 건 막무가내일 수도 있어. 내가 학생 보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건 말이지. 이 경우 제3자가 개입하여 특히 우리나라 현실에서 다른 교수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어쨌든 이 문제는 학생과 교수가 직접 앉아서 면담을 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당신이라면 어떠한 조언을 해주겠는가? 이쯤에서 지도교수와 대학원생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네. 이제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동실양은 지도교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지도교수가 멘토의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동국 씨는 멘토로서의 교수가 어떤 것들을 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연구 방법, 전공 분야의 주제, 연구계획서 작성법 등에 대한 것들을 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동국이가 말한 거랑 좋은 기술과 행동을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조언해주고 격려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주 좋은 멘토의 역할들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학문 연구에 있어 훌륭한 멘토는 전공 분야의 학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자 학생이 전문 연구자로 학계에 진출하도록 도와주는 후원자이며 어려움을 나누는 상담자, 시간과 경력을 관리하는 매니저, 나아갈 방향과 방법을 지도하는 코치인 동시에 역할 모델이며 또한 친구이자 동료라 할 수 있습니다. 멘토로서의 교수님 역할이 학생들에게 무척 중요하군요. 형식적인 이야기 말고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멘토의 행동을 알려주세요.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해 멘토의 행동으로 전수받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완성된 목록이라 볼 수 없으며 여기에는 개인의 경험과 성향, 삶의 목표 등에 따라 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바람직한 연구 태도와 연구 방법 전수. B. 연구 및 학습 과정에 대한 점검과 평가, 개선 방법이나 연구의 방향에 대한 안내. C. 학술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며 이 가운데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인가를 알아낼 수 있는 학문적 감각 배양. D. 전공 분야와 주제를 학문 분야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서 연구 주제의 사회적, 역사적, 윤리적, 법적 함의를 이해하는 능력 함양. 2.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와 다른 사람의 연구 수준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F.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과 학술 논문이나 연구 계획서를 독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역량 배양. G. 연구 공동체, 즉 학술단체의 일원으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H. 경력 관리에 대한 조언. I. 개인적인 어려움과 연구 과정의 사소한 갈등이나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와우!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완전 좋을 것 같아요. 저도요. 쉽지는 않지만 서로 노력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군요. 대학원생에게 지도교수는 그 누구보다 큰 영향력을 지닌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학생은 대학원 시절 가장 많은 것을 지도교수에게서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당연히 책무가 뒤따르겠지요. 대학원생이 되었다고 모든 것을 지도교수에게 요구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도교수는 대학원생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학생에게 지도교수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늘 교수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무책임한 대학원생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지도교수님들도 많답니다. 동국이 네 얘기다. 맞아요. 사실 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구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도 없으면서 공부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도 짧고 정독과 속독이 요구되는 중요한 논문도 건성으로 읽어 이해하는 것보다 오해하는 것이 더 많기도 해요. 콕 집어서 시키는 것 이외에 스스로 생각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고 전후 좌우 맥락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만을 계속 반복하고요. 간단한 글이라도 써오라 하면 비문과 오타가 가득하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일상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곤 조금도 없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면서도 본인은 그걸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알아차린다 해도 개의치 않고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희생해주기만을 요구하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탓으로 일이 꼬인 것이라며 항상 투덜거리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어느 부분에 있어선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쩜 우릴 이렇게 잘 아시는 거죠? 돗자리 피셔야 될 것 같아요. 속내를 다 들킨 것처럼 창피해요. 하하하. 교수가 멘토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학생이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온전히 다한다면 공동 연구를 하는데 별 문제는 생기지 않겠죠. 하지만 대학원 교육에서 지도교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조화가 깨지면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겁니다. 여기 보면 지도교수의 연구 지도 방법이 연구 부정행위 발생 빈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연구 책임자가 원 자료를 보지 않고 자료를 요약 정리한 표 또는 그림만 보면서 지도하는 경우, 연구원에게 연구 성과에 대하여 심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 논문 출간일 또는 연구비 신청 시기에 임박해서 느닷없이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대학원생들에게 별다른 교육을 하지 않고 성과를 요구하거나 큰 기대를 거는 경우 등이 대표적으로 연구 부정행위 사례를 높이는 경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연구실 분위기가 경쟁적이거나 공동 연구를 억압할수록 부정행위가 더 자주 일어나는 반면 지도교수나 동료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해주는 연구실은 상대적으로 연구 부정행위 발생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제대로 된 연구 지도가 연구원이나 대학원생들의 윤리적인 연구 수행 태도를 배양하고 연구 부정행위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는 관점과 일치합니다. 네. 그럼 연구윤리적인 측면에서 지도교수의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나요? 대학원생이나 연구원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지도교수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합당한 거예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몇 해 전 영국에서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석사 논문에서 다른 문헌을 표절한 것이 발각되어 석사 학위를 취소당했거든요. 이 학생은 지도교수가 자신에게 적절한 논문 작성법이나 인용, 표절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 않아 학위까지 취소당하게 되었다며 지도교수의 태만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지도교수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죠. 그럼 학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지도교수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대학원생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당사자만 처벌을 받는 거예요? 학사 취소당할 때 지도교수는 어떤 책임도 없나요? 2005년 당시 카네기 멜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레너 교수는 박사 학위 학생에 대한 바람직한 지도 방식을 얘기했습니다. 학생의 연구 과정을 일일이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레너 교수가 연구실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보관하는 방식에 대해 매우 주의를 기울였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죠. 레너 교수님이 학생의 부정행위에 대한 지도교수 책임의 문제에 당당하게 대처했군요. 레너 교수님 같은 분들이 많다면 학생들도 열심히 연구에 임하게 될 것 같아요. 반대로 국내에서 이슈가 된 부정행위 문제도 있지 않나요? 네. 대학원생이 자료를 변조한 탓에 2000년에 발표한 논문을 오랫동안 재현하지 못한 채 연구 책임자가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을 받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연구 책임자이자 지도교수는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을 받은 후인 2008년에 이르러서야 학술지에 논문 철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지도교수에게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지침 제4조 제1항의 6째 항목인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의 부정행위 항목을 적용하여 거듭된 재현 실패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지도교수 책임의 한계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저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하, 동실양 좋아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도교수의 바람직한 연구윤리 교육 방식은 부정행위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학생들을 하나하나 감시하고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잘못에 대해 지도교수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연구 활동을 격려하되 윤리적이고 바람직한 연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것이 지도교수의 역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도교수의 책임은 연구윤리 교육을 포함하는 연구 지도를 충분히 하고 바람직한 연구를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주는 동시에 학생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말이죠. 만일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혹은 지도했던 학생의 연구가 부정직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에 대해 신속하고 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 또한 지도교수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굿. 아주 좋아요. 동실양, 잘 정리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대답하게 될까봐 조마조마했네. 역시 우리 동실이는 똑똑해. 동구가, 넌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면 교수님이랑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럼 전문가님, 제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떡하죠? 동실양이 겪고 있다는 문제가 뭐였죠? 선배와 같이 연구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맞다. 그랬었죠. 그럼 이번에는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동실양, 선배와 함께 연구하면서 장점은 없나요? 물론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논문 분석을 하거나 연구 발표를 하면서 연구 진행 과정을 서로 돕고 확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제가 게을러지는 걸 방지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가치나 편견에 의해 결과가 왜곡되거나 편향된 해석을 내릴 가능성을 줄여줘요. 이런 가능성을 점검하고 비판해주거든요. 또 공동 연구를 하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얻은 연구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논리적인 오류나 자기 암시에 따른 편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연구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게 해줘요. 아주 훌륭한 공동 연구자군요. 같은 연구실의 동료와 선후배들은 연구 과정에 있어 다양한 형태로 힘과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만큼 대학원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대학원 시절 몇 년 동안 매일 같은 실험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공기 연구실에서 선후배와 동료 사이의 갈등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지요. 이런 갈등이 연구실에서 여러 사람의 연구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심지어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경우까지 발생하죠. 저만 겪는 문제가 아니었군요. 그럼요. 연구윤리 수업을 하면서 대학원생들에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경험을 적어보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자주 만나는 문제는 연구실 내부에서 아이디어 도용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같은 분야를 함께 연구하는 동료 사이다 보니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생각을